여기 루마니아와 한국의 국방 산업을 완전히 바꿔놓을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부쿠레슈티 국방회의장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두 나라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놀라운 협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흥미로운 건 이미 폴란드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의 군사 기술이 이번에는 루마니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대포에서 전투기까지 루마니아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더욱 놀라운 건 이 협력이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만약 유럽이나 한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두 나라가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자주포와 전차 같은 최신 무기 체계를 공유한다는 계획인데요. 대체 이 협력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 국방부 군수장비 분석관 안드레이 포페스쿠입니다. 36세이고 8년째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특히 전차와 포병 장비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해왔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루마니아와 한국의 특별한 파트너십에 관한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있는 웅장한 회의장에 들어서며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루마니아 국방 관계자로서 오늘 이 만남이 우리나라와 한국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 느꼈거든요.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회의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양국 관계자들이 커다란 나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국 대표단을 금방 알아봤어요. 깔끔한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최신 군사 기술에 대한 발표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반대편에 앉은 우리 쪽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은 단정한 군복을 입고 꼿꼿하게 앉아 새로운 가능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에요. 제 동료 마리아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나라와 한국의 새로운 우정이 시작되는 거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했어요. 몇 년 동안 우리 루마니아는 군사력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왔어요. 더 나은 전차와 병사들이 사용할 좋은 차량이 필요했죠. 하지만 좋은 군사 장비는 비싸니까 품질 높은 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했어요. 그때 한국이 떠올랐죠. 한국은 군사 장비를 정말 잘 만드는 나라로 성장했거든요. 이제는 세계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했어요. 그들의 전차와 포는 미국이나 유럽산 장비 못지않게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더 저렴했어요. 한국 대표단이 K9 자주포 큰 이동식 대포 같은 장비와 K2 전차를 소개하는 영상을 틀었을 때 제 동료들 얼굴에서 감탄이 묻어났어요. 그 장비들은 현대적이고 강력했으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 측이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루마니아에 공장을 세우는 계획을 제안했거든요. 한국 장비를 직접 생산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였죠. 제가 특히 기억나는 건 그들이 폴란드에 지은 공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계약 체결 후 3개월 안에 루마니아에서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순간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소식이었어요. 공장이 생기면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최신 군사 장비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그만큼 루마니아는 더 강해지고 자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루마니아와 한국 관계자들이 전통 루마니아 음식을 나누며 대화 나누는 걸 지켜봤어요. 가족 이야기, 도시 이야기, 그리고 함께 일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나누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을 넘어 두 나라 사이의 신뢰와 우정을 쌓아가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양국 군인들이 함께 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어요. 루마니아와 한국 군인들이 같은 장비를 사용하면서 나란히 훈련한다면 어떨까요?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며 협력하는 거죠. 우리 쪽 장군 한 분이 이렇게 말했을 때 모두의 머릿속에 그려진 협력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단순한 군사 장비 거래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하루 일정을 마칠 즈음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아침에 느껴졌던 딱딱한 분위기는 어느새 한층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양국 관계자들은 명함을 주고받으며 진심 어린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 곳곳에서 미소가 번졌죠. 이건 그저 또 하나의 국제회의가 아니라 중요한 시작점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회의장을 나서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로 멀리 떨어진 루마니아와 한국이 함께 손을 잡고 강해지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건 단순히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문제를 넘어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저는 부쿠레슈티에 있는 거대한 전시관을 바라보며 감탄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루마니아와 한국이 자랑스러운 군사 장비를 선보이고 있거든요. 군사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이 장비들을 둘러싸고 활기차게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특히 세 가지 장비가 눈에 띄는데 이 장비들은 조만간 루마니아 군대의 일부가 될지도 모른다고 해요. 제가 본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K9 자주포가 보여요. 탱크처럼 생겼는데 앞을 향해 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대포가 하늘 높이 포탄을 쏘아 멀리 40km 밖의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어요. K9은 짙은 녹색의 위장 도색이 되어 있어서 마치 거대한 금속 야수 같아요. 이 장비의 특별한 점은 특정 위치로 이동해 강력한 포를 발사한 후 누군가 위치를 알아채기 전에 재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보통 5명의 승무원이 타고 K9은 1분도 안 돼 발사 준비를 끝낼 수 있어요. 이거 아침밥 준비하는 시간보다 빠를 정도죠. K9 옆에는 K2 전차가 보이는데 이건 한국의 자랑이자 가장 첨단의 주력 전차예요. 마치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전차죠. K2는 특수 장갑으로 적의 공격에서 승무원들을 보호하고 전차에 탑재된 컴퓨터 시스템이 적을 탐지하고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게다가 이 전차는 특수한 스노클 시스템을 사용해서 4.1m 깊이의 강을 건너는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수영할 때 스노클을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눈에 띈 건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이에요. 이건 장갑차처럼 생겼는데 군인들을 안전하게 위험 지역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호주의 독거미 이름을 따서 지은 건데 이름처럼 강하고 날렵한 게 특징이에요. 이 차량에는 완전 무장한 군인 8명이 탈 수 있고 승무원 3명까지 합쳐 총 11명이 탑승할 수 있어요. 창문도 그냥 유리가 아니라 특수 잠만경과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외부 상황을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죠. 게다가 이 차량에는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군용 차량에 에어컨이라니 조금 의외죠? 하지만 여름철 무거운 군복을 입고 더위에 지치는 걸 생각해보면 군인들한테 정말 고마운 기능일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 장비들이 단순히 보여주기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루마니아와 한국이 이 장비들을 루마니아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거든요. 이게 가능해지면 루마니아 노동자들이 이런 첨단 장비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루마니아 엔지니어들은 이 장비의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마치 유명 셰프의 비법을 전수받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요리가 아니라 고도의 군사 장비 기술을 배우는 거죠. 루마니아 군인들이 차량에 오르내리며 얼마나 사용하기 편한지 직접 테스트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한국의 기술 전문가들이 엔진 작동 원리부터 첨단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었죠. 통역이 필요 없도록 쉬운 영어를 사용하면서도 질문이 나오면 끝까지 친절하게 답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마치 선생님이 새로운 개념을 설명할 때 학생들이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장비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점이에요. K2 전차가 전투에서 가장 앞장서고 그 뒤를 레드백이 따라가며 보병들을 보호하고 멀리서 K9 자주포가 강력한 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거죠. 마치 각기 다른 파트너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춤을 추는 것처럼요. 이 파트너십이 특별한 이유는 한국이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경험까지 공유한다는 점이에요. 물고기를 주는 대신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말처럼요. 이렇게 되면 루마니아는 단순히 새로운 군사 장비만 가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장비들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갖추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눈빛에 가득 찬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군사 장비를 사는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가 협력해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시연을 지켜보고 대화를 들으면서 이 순간이 루마니아와 한국 간의 중요한 파트너십의 시작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부쿠레슈티의 커다란 회의실에 앉아서 눈앞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루마니아와 한국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논의를 시작하자 회의장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이 중요한 순간을 취재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행운이라 느껴졌어요. 저처럼 신입 기자한테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회의실 한가운데 있는 대형 모형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모형은 새롭게 지어질 군사 생산 시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최신 조립 라인을 갖춘 현대식 대형 건물들이었고 여기서 루마니아 노동자들이 첨단 군사 차량과 무기들을 생산하게 될 거였죠. 이 시설들은 단순한 생산 공장이 아니라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첨단 기술 센터가 될 거라고 했어요. 이 생산 라인은 2026년까지 가동될 예정입니다. 라고 단상에 선 루마니아 관계자가 발표했어요. 저는 얼른 수첩에 이 말을 적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제 펜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한국 대표단의 리더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당당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조정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2026년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 주 내에 저희 최고의 전문가들과 장비를 루마니아로 보내 시설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장은 흥분과 속삭임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는데 루마니아 관계자들이 모여 조용히 그러나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큰 뉴스였어요. 보통 몇 년씩 걸리는 일을 한국이 몇 주 만에 시작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한국 팀은 그들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폴란드에서 이뤄낸 성과를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계약 체결 후 단 3개월 만에 그들은 완전한 생산 시설을 세웠다고 했어요. 영상에는 로봇과 컴퓨터 시스템, 훈련받은 직원들이 협력하며 군사 차량을 만드는 현대적인 공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한국 대표는 화면에 띄운 발표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희는 루마니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르칠 겁니다. 저희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설이 완성됐을 때 루마니아는 자국에서 독자적으로 군사 장비를 생산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3D 애니메이션으로 공장 운영 과정도 보여줬어요. 먼저 원자재가 한쪽 끝에서 들어오면 숙련된 노동자들이 첨단 기계를 사용해 금속을 가공하고 부품을 조립하게 돼 있었어요. 컴퓨터 시스템이 각 단계마다 품질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차량이 반대편에서 출고돼 루마니아 군대에 제공되는 구조였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루마니아가 유럽의 군사 생산 중심지가 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한 전문가는 말했어요. 루마니아는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장비를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루마니아 경제가 더 강해질 거예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군사 장비를 만드는 걸 넘어서 이 일이 국가의 큰 도약을 의미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며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길을 걷게 될 거였어요. 발표가 끝나갈 무렵 모든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여주는 일정표가 스크린에 띄워졌어요. 먼저 몇 주 내에 한국의 전문가들이 도착해 공장이 세워질 부지를 조사할 거라고 했어요.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루마니아 노동자들의 교육도 시작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시설이 완성될 즈음에는 훈련을 마친 숙련된 노동자들이 운영을 맡게 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수첩을 챙기면서도 여전히 회의장 안에 흥분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이번 협력의 의미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이 새로운 시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 협력이 루마니아를 더 강하고 독립적인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며 기대감을 나눴어요. 이건 그저 또 하나의 사업 계약이나 정부 발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시작이었어요. 한국의 경험을 배우면서 루마니아가 더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죠. 회의장을 나서는 길에 저는 오늘이 루마니아가 유럽의 주요 군사 장비 생산국으로 발돋움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마지막 생각들을 메모에 적었어요. 이번 파트너십은 두 나라 사이의 다리를 놓는 것과 같아요. 그 다리는 두 나라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루마니아는 현대식 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들여오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게 되고, 한국은 유럽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으며 그들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를 가지게 되죠.
이 협정은 앞으로 두 나라의 안정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노트를 챙겨 회의실 문을 나서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미래가 밝게 느껴졌고 이런 순간을 직접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협정은 단순히 탱크와 차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정과 신뢰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죠. 이런 건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처음 한국의 방산 공장을 방문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거대한 건물 안에서 군용 차량을 조립하는 작업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군사 장비를 파는 중요한 국가가 됐는지 배우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군사 장비 판매국이에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군사 장비를 만드는 나라들 중에서 한국보다 많이 파는 나라는 딱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70년 전만 해도 전쟁에서 회복하느라 바빴던 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그렇다면 한국의 군사 장비가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그건 마치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을 사는 것과 비슷해요.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비싼 브랜드 못지않거나 더 좋을 때도 있잖아요. 한국 기업들은 고품질의 탱크나 포 그리고 다른 군용 차량들을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어내는 법을 터득했어요.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특별한 점은 납품 속도예요. 한국 방산 회사들은 장비를 공급할 때 몇 년씩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폴란드가 탱크와 포가 급하게 필요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단 3개월 만에 첫 장비를 보내줬어요. 군사 장비 시장에서는 보통 2에서 3년씩 걸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정말 빠른 거죠. 작년에 탱크 공장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정말 놀라웠어요.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만 한 건물의 로봇들과 숙련된 작업자들이 최신 탱크를 만들고 있었죠. 공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가동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갈 탱크들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연간 약 100대의 탱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3에서 4일에 한 대씩 생산하는 셈이죠. 한국 방산 회사들이 잘하는 또 다른 부분은 다른 나라가 군사 장비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친구가 장난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만드는 법까지 알려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 회사들은 엔지니어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 그곳에 공장을 세우고 장비를 제작하고 유지하는 방법까지 전수해줘요. 덕분에 그 나라들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죠. 한국 군사 장비의 성공 비결은 오랜 경험에서 나와요. 북한의 위협 때문에 강력한 국방력을 갖춰야 했던 한국은 실전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 장비를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마치 요리를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매일 직접 요리하면서 익히는 것과 같아요. 더 흥미로운 건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군사 장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탱크와 포를 더 정확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스스로 어디를 쏴야 할지 계산할 수 있고 K2 탱크는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또 한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들의 필요를 잘 반영해요. 똑같은 장비를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환경에 맞춰 설계를 바꾸죠. 산이 많은 나라라면 차량이 산을 잘 오를 수 있도록 조정하고 추운 나라라면 장비가 저온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식이에요. 이처럼 좋은 장비를 만들고 빠르게 납품하고 다른 나라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니 한국 방산 기업들은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제 많은 나라들이 오랫동안 방산 시장을 지배해온 다른 국가들 대신 한국에서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있죠. 앞으로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로봇과 드론 같은 새로운 군사 장비들을 개발 중인데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국가 방어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군사 장비 제조국 중 하나가 되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에요. 한국 방산 산업의 성공 이야기는 제대로 일하는 법에 대한 좋은 교훈 같아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공정한 가격에 판매하고 빠르게 납품하고 경험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 방산 회사와 협력하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파트너십이 왜 특별한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이건 신뢰와 공동의 목표 때문이에요. 한국이 루마니아를 신뢰하기에 그들의 첨단 기술을 우리와 나누는 거고, 루마니아도 한국을 믿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두 나라 모두 각자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협력하면 그 목표에 더 잘 다가갈 수 있어요.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들이 정말 많아 보여요. 루마니아 엔지니어들이 한국 전문가들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한국 기업들은 유럽의 새로운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군인들도 현대적인 장비로 무장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비록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지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기는 거죠. 가장 설레는 건 이게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파트너십이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어쩌면 언젠가는 루마니아가 한국과 함께 새로운 군사 장비를 개발하고 저희만의 아이디어와 혁신을 공유하게 될 날도 올지 몰라요. 이 파트너십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줘요. 나라들은 협력할 때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교실에서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배우고 함께 성장하듯 루마니아와 한국도 서로 배우고 도우면서 함께 더 강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방안을 둘러보면서 저는 더 이상 루마니아와 한국의 관계자들만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이어질 우정의 시작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파트너십이 정말 특별한 이유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함께 이뤄낼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테우시 노박이라고 합니다. 저희 뉴스룸에서 모든 게 변했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국제 방위 계약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폴란드와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지켜봤어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함께 역사를 만들어갔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상상해보세요. 동유럽에 있는 폴란드는 군사력을 강화해야 했어요. 그래서 전차, 포병, 항공기 같은 새로운 장비를 대량으로 구입하려고 했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의지하던 서유럽이나 미국 대신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처음에 폴란드는 예산을 매우 신중하게 썼어요. 한국이 장비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 주길 바랐죠. 마치 차를 살 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대신 판매자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나눠서 지불하려는 것처럼요. 한국은 첫 계약에서 이를 수락했는데 약 80%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신 내줬어요. 그 금액이 거의 10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폴란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사람이 갑자기 지갑을 꺼내서 다 사겠어요. 그리고 전액 바로 지불할게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이 새로운 자신감은 방위 산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이제 폴란드는 더 큰 두 번째 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약 5조 원어치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한국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고 유럽의 큰 은행들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에요. 마치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보다는 가까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것 같아요. 그들이 무엇을 사려고 하냐고요? 폴란드는 K9 자주포 152대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기 72대를 원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소소한 구매가 아니에요. 폴란드 군사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물건들이죠. 저는 그동안 폴란드와 한국의 계약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작년 12월과 올해 4월에도 폴란드는 각각 3조 2천억 원과 2조 2천억 원짜리 대형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 계약들은 모두 11월까지 자금 조달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기한이 있었죠. 마치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승인을 받기 위한 엄격한 기한이 있는 것처럼요. 폴란드가 왜 갑자기 지불 방식을 바꿨을까요? 제 생각엔 그들이 더 독립적이 되고 싶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폴란드는 그들의 지역에서 안전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단순히 군사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느껴요. 이건 한 나라가 스스로의 안보를 통제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폴란드는 세계에 우리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우리 방식대로 해낼 만큼 강하다고
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나라들이 협력하는 방식의 큰 변화는 가끔 드라마틱한 순간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한 조용한 결정, 누구를 믿을지에 대한 신중한 선택, 그리고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바르샤바의 분주한 회의실에 서서 눈앞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자들이 커다란 나무 테이블을 둘러싸고 서류 더미를 검토하며 흥분에 찬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죠. 이 서류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폴란드의 군사적 미래를 담은 청사진이었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폴란드어, 한국어, 영어가 뒤섞여 계속 대화가 오갔어요. 전문가들이 군사 장비에 대한 정교한 도면을 살펴보면서 이 장비들이 폴란드의 눈 덮인 겨울과 뜨거운 여름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유지보수 일정, 폴란드 병사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장비 보관 장소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논의하고 있었어요. 더욱 흥미로웠던 건 이 거래의 시점이었어요. 지금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자국을 지킬 준비를 하고 싶어 했어요. 관계자들은 계속 달력을 확인하면서 장비 납품 일정을 조율했어요. 이건 단순히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또 하나 눈에 띄었던 점은 한국 관계자들이 특별한 컴퓨터 프레젠테이션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폴란드 병사들이 이 장비를 어떻게 배울지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훈련 프로그램, 유지보수 시설, 부품 보관까지 모든 게 세세하게 계획돼 있었죠.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모든 장비들이 폴란드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만들어줄 거라는 점이었어요.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 발사기들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들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여러 나라들이 이 무기들의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마지막 서류의 서명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 폴란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었죠. 이 장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오랫동안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였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을 때 마지막 서명이 완료됐어요. 모두가 악수를 나누고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폴란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준비가 된 거였어요.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때 저도 사람들 속에 서 있었어요. 그날 아침은 서늘했고 저는 그의 방문을 취재하러 배정된 신입 기자로서 그 현장의 분위기에 들뜰 수밖에 없었죠. 이건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어요. 폴란드와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이었거든요. 두다 대통령은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은빛 머리카락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가 한국까지 온 이유는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구매한 군사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서였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창원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어요. 두다 대통령이 거대한 공장 문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시설은 정말 대단했어요. 축구장 4개 크기만 한 공간에 반짝이는 기계들과 파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은 각 작업장을 지나며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꼼꼼하게 물어봤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 라는 말을 대통령이 팀에게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군인들이 이 기계에 의존할 거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현대 로템 공장이었어요. 이곳은 더 컸어요. 공장 바닥에서는 무거운 기계들이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군용 차량들이 여러 단계의 조립 과정을 거치고 있었죠. 반짝이는 금속 몸체들이 밝은 공장 불빛 아래에서 빛났어요. 두다 대통령은 K9 자주포 옆을 손으로 쓸어보며 각 부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엔지니어들의 설명을 깊은 집중 속에서 들었어요. 하지만 방문 중 가장 흥미진진했던 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장이었어요. 여기서 FA-50 전투기를 만드는 걸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비행기를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공장 안은 금속과 페인트 냄새가 가득했고 높은 천장에서 도구 소리가 메아리쳤어요. 여러 대의 FA-50 일렬로 서 있었는데 마치 하늘을 가를 은빛 화살들처럼 보였어요. 두다 대통령은 한 대의 비행기 조종석에 올라가 내부를 살펴봤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버튼 하나하나,
스위치 하나하나 그리고 모든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폴란드 조종사들이 이 조종관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려줬죠. 저는 대통령이 세세하게 메모를 하며 많은 질문을 던지는 걸 봤어요. 그는 폴란드에서 이 비행기들이 완벽히 작동할 수 있을지 확신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방문 내내 분위기는 아주 진지했어요. 모두가 상황의 중대함을 알고 있었어요. 폴란드는 특히 근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무기가 자국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자동차나 컴퓨터를 사는 일이 아니었어요. 수백만 명의 안전이 걸린 결정이었어요. 저는 한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들은 모든 걸 세세하게 설명했고 때론 말로 부족할 때는 손짓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두다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분명히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수백 장의 기술 문서를 준비해 두고 있었고 폴란드가 장비의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하루가 끝나고 두다 대통령은 기자들과 짧은 회의를 가졌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오늘 본 것들은 제게 확신을 줍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장비들은 폴란드가 국민을 지키는데 딱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의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비즈니스 여행이 아니란 걸 생각했어요. 이건 두 나라가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일이었어요. 공장에서 본 기계들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폴란드와 한국 간의 우정과 신뢰의 상징이었죠. 해가 저물고 저는 그날의 취재 노트를 마무리했어요. 공장은 점점 조용해졌지만 오늘 있었던 일의 중요성은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 회자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방문은 두 나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고 저는 그걸 직접 목격한 것이 정말 행운이었어요. 저는 바르샤바에 있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눈이 조용히 도시 거리를 덮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폴란드 정부의 고문으로서 제가 지난 몇 달간 우리나라의 군사 구매 방침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직접 목격하게 됐죠.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모든 건 동쪽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불안에서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러시아가 우리 국경 근처에서 벌이는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읽었고 신문 헤드라인은 점점 더 심각해졌죠. 우크라이나는 용감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서방 동맹국 중 일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지원하지 않고 있었고 그게 우리를 크게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우린 빨리 움직여야 해요. 어느 날 아침 제 동료 마리아가 제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철을 던지며 말했어요. 그 안에는 유럽 전역의 군사 물자 부족에 대한 보고서가 가득했어요. 여러 나라들이 전차, 미사일, 항공기 부품 같은 중요한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죠. 마치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움직여야 안전한 체스 게임 같았어요. 모든 것이 바뀌던 날을 기억해요. 그날은 화요일 아침이었고 두다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은 군사 관계자들, 재정 고문들, 그리고 방위 전문가들로 가득 찼어요. 그 자리엔 무거운 긴장감이 맴돌았죠. 몇 달 동안 한국에서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항상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논쟁거리였어요. 처음 한국과 맺은 계약에선 한국이 비용의 약 80%를 도와줬어요. 마치 비싸지만 꼭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친구가 도움을 준 것과 같았죠. 하지만 이제 우린 더 이상 그렇게 부탁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위협은 너무 가까이 와 있었고 시간은 너무 귀중했어요. 우린 이제 스스로 서야 합니다. 두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말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폴란드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이 테이블 맨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의 표정이 진지하지만 결의에 찬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폴란드는 군사 구매에 필요한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마치 대출 없이 집을 사기로 결정한 것처럼 이건 큰 결정이었고 우리 안보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대감을 가진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전액 지불을 통해 우린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폴란드는 강하다. 폴란드는 독립적이다. 폴란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이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재정팀은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죠. 한국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대신
유럽 은행들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했어요. 한 길에서 다른 길로 바꿔 탄 것 같았지만 이 새로운 길은 우리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줬어요. 그 주 후반에 국방부 건물 복도를 걸어갈 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로운 에너지와 목적의식이 생긴 것처럼 보였죠. 군장교들은 우리가 구매할 장비,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 시스템 같은 첨단 무기에 대해 새롭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군사 장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저녁 코발스키 장군이 제게 말했어요. 이건 폴란드가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뜻이죠. 장군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주문한 장비 하나하나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는 결심의 상징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어떤 나라는 우리의 결정에 놀랐고 다른 나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죠.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분명히 이해했어요. 폴란드는 변하고 있었고 더 강해지고 독립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폴란드가 군사 장비 대금을 전액 지불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재정적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당당히 서기로, 우리의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그리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한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폴란드는 방식을 바꿨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힘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의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바르샤바에서 가장 큰 신문사의 분주한 뉴스룸에 서 있었어요. 우리 스크린에 속속 올라오는 헤드라인을 보며 새로 도입한 FA-50 전투기에 대한 논란이 전국에 퍼져 있다는 걸 실감했죠. 군사 관련 기사를 담당한 신입 기자로서 이런 소문과 의혹이 이렇게 빨리 폴란드 전역에 확산된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비행기들은 제대로 날지도 못해 라는 헤드라인이 보였어요. 또 다른 기사에는 유지 보수 악몽, 폴란드 공군, 한국 항공기와 씨름 중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죠. 매일매일 우리가 이 전투기를 구매한 게 큰 실수가 아니냐는 의문이 담긴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소셜미디어도 걱정스러운 시민들의 댓글로 도배되었고 군사 전문가들도 텔레비전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꽤 단순했어요. 조종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비행기를 제대로 고칠 수 없을 거라는 걱정이었죠. 정비사들도 이 전투기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의심이 많았어요. 심지어 대부분의 비행기가 땅에만 앉아있고 날지 못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폴란드가 한국에서 이 전투기를 산 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상황은 대통령 두다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그 여행을 취재할 기자 중 한 명으로 뽑혔어요. 우리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장에 도착한 순간 이번 방문이 제가 다뤘던 다른 이야기들과는 다를 거라는 걸 직감했죠. 한국팀은 그들의 전투기가 얼마나 좋은지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줬어요. 엄청나게 큰 상자들이 나왔는데 그 안에는 기술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엔진에서부터 레이더 시스템까지 FA-50의 모든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담긴 세부적인 지침 카드가 수백 장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었고 항공기의 모든 부품을 유지하고 수리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가이드였어요. 제 관심을 가장 끌었던 건 폴란드 공군 지휘관들이 실제로 전투기를 사용하면서 겪은 경험을 공유할 때였어요. 그들이 말하는 숫자는 우리가 언론에서 들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받은 FA-50 전투기 12대 중 11대가 정기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어요. 즉 90%의 전투기가 작전 중이었고 이건 어느 공군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치였어요.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었던 순간은 폴란드 조종사들이 이 전투기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봤을 때였어요. 그들은 전혀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 있게 전투기 주변을 돌아다니며 정확히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었고 한국인 교관의 도움 없이도 비행할 수 있었어요. 한 조종사는 저에게 이 비행기들은 오히려 우리 이전 기체들보다 유지보수가 쉬워요. 시스템이 현대적이고 합리적이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기술 문서를 보관하는 시설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제공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모든 매뉴얼과 지침 카드를 보관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할 정도였어요. 모든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었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모든 정비 점검에는 명확한 지침이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스마트폰을 새로 배우는 것에 비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좋은 설명서와 약간의 연습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FA50 전투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은 시스템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 지금은 문제없이 그 전투기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점점 더 긍정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언론의 논란도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이 과장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죠. 공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전투기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또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한국기술지원팀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언급했어요. 돌이켜보면 이번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거였어요. FA50 이야기는 작동하지 않는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신뢰하고 군 전문가들이 그것을 마스터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마지막으로 논란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두가 걱정했던 그 전투기들이 이제 폴란드 하늘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었고, 소문과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과 인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폴란드의 거대한 저장 시설을 걸어가면서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선반마다 한국에서 온 두꺼운 바인더와 기술 문서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너무 많은 문서들이 있어서 이걸 다 보관하려고 아예 이 특별한 방을 따로 만든 거예요. 각 문서마다 한국이 우리에게 공유하는 무기와 군사 장비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엔지니어 중 한 명이 기술 설명서를 넘기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배워야 할 게 많네요. 그 말이 맞아요. 한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문서를 주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큰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거든요. 이걸 복잡한 레고 세트를 조립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보세요. 설명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처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폴란드 방산 업체들은 이 장비를 오래 만들어 온 한국 전문가들에 비하면 아직 초보 단계인 셈이에요. 저는 지난달에 한국 공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나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치 잘 연습된 춤팀처럼 엄청난 속도와 숙련도로 움직였어요. 각자 자기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반면 우리 폴란드 공장들은 아직 그 춤의 스텝을 배우는 중이에요.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연구하면서 호주의 사례를 따라가 보자고 제안했어요. 호주는 한국과 협력하는 독특한 방식을 찾아냈거든요. 모든 걸 혼자서 하려는 대신 한국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주도하도록 하고 실제 조립은 호주 공장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마치 전문 셰프가 재료를 모두 준비하고 현지 요리사들이 최종 요리를 돕는 것과 비슷해요. 이 방식, 우리도 적용할 수 있겠어요. 제가 동료와 그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했어요. 한국 전문가들한테 배우면서 폴란드에서 직접 조립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서 군사 장비를 준비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사무실 창밖을 보며 러시아, 우리 동쪽의 큰 이웃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어요. 이웃집에 불이 나는 걸 보면 우리는 당장 좋은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갖추고 싶어지잖아요. 다행히도 한국 군사 장비는 폴란드에서 정말 잘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 군인들도 그 장비를 아주 좋아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만 해도 세 나라의 대표들이 우리 새 탱크와 포병 장비를 보러 왔어요. 이건 도미노 효과랑 비슷해요. 국방부 친구가 말했어요. 폴란드에서 잘 되면 다른 나라들도 원하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히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 장비를 사는 것 이상이에요. 유럽 국가들이 방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오랫동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유럽 내 다른 나라들이나 미국에서 군사 장비를 사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해봐요. 만약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 장비를 사기 시작한다면 군사 장비를 누가 누구에게 파는지에 대한 판도가 바뀔 수 있어요. 새로운 선수가 게임에 등장해서 정말 잘하면 그게 모든 사람의 플레이 방식을 바꿔버리는 것처럼요. 가장 좋은 점은 이 파트너십이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폴란드는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현대식 장비를 얻고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군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는 신뢰를 쌓게 되죠. 게다가 우리 군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우리 공장들은 첨단 장비를 만드는데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더 강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일을 마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물론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장비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두 나라가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인도 첸나이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뜨겁고 습한 공기가 벽처럼 저를 때렸어요. 저는 리처드 데이비스라고 하고 미국에서 온 협상 전문가예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는 순간 사무실에서 온 긴급 메시지가 또 울리더라고요. 삼성 공장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사실 여기 올 계획도 없었어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시카고의 편안한 사무실에서 훨씬 작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왔죠. 리처드, 인도로 당장 가줘야겠어. 상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공항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첸나이의 스카이라인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 주황빛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긴박함을 상기시켰죠. 지금 인도에 있는 삼성의 대형 공장 중 하나에서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에요. 축구 경기장 2개를 가득 채울 만한 사람들이 다 화난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짐을 기다리는 동안 태블릿으로 현지 뉴스를 확인해 봤는데 상황이 좋지 않더라고요. 삼성 파업 3주차 돌입, 노동자들,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요구, 글로벌 기업들, 인도 투자의 우려 표명 같은 제목들이 떴어요. 기사에 실린 사진에는 공장 정문 밖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 얼굴이 보였는데 그 표정에는 결의와 좌절이 섞여 있었어요. 마침내 제 캐리어가 회전식 컨베이어 벨트에 나왔고 얼른 집어들었어요. 공항 밖에 나가니 운전기사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나는 동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번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건 월급을 지금의 300달러에서 3년에 걸쳐 430달러까지 올려달라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지 않은 금액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인도에서는 상당히 큰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휴식 시간을 늘려달라거나 에어컨이 있는 통근 버스를 제공해달라는 등의 근무 환경 개선도 요구하고 있었죠. 도로는 완전히 혼잡했어요. 자동차, 오토바이, 릭샤가 마치 복잡한 춤을 추듯 얽히고 설켜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는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고 길거리 상인들이 간식을 팔고 직장인들이 바삐 지나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이요. 손님, 운전기사가 제 생각을 끊으며 말했어요. 라디오에서 추가 파업 소식이 나왔어요. 내일 더 많은 노조가 합류할 거래요. 그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죠. 현재 파업에는 인도노동조합 총연맹 CITU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 조직은 66만 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린 대규모 노조예요. 만약 다른 노조들까지 합류하게 되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질 거예요. 차가 조용한 거리로 접어들자 호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긴 여정을 마쳤지만 내일이 더 길어질 걸 알았죠. 삼성 경영진과 노조 지도자들 양쪽 모두와 만나야 했고 어떻게든 이들을 화해시켜 파업을 끝내야만 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요. 호텔에 체크인할 때 어깨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번 협상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삼성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인도에 투자하려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숫자와 기사 제목들 뒤에는 진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정한 임금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과 수익을 지켜야 하는 기업이요. 짐을 방에 내려놓고 곧장 창가로 갔어요. 창밖에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수백만 개의 삶을 의미하는 거겠죠. 저 멀리 어딘가에 삼성 공장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저는 그곳에서 양쪽을 하나로 묶기 위해 나서야 했죠. 하지만 우선 잠이 필요했어요. 내일은 협상 전문가로서의 제 실력을 시험받는 진짜 시험대가 될 테니까요. 준비를 해야 했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어요. 습하고 무더운 첸나이 아침이었죠. 눈앞에 보이는 삼성 공장은 파란 하늘 아래 거대한 하얀 상자처럼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평소처럼 기계 소리나 트럭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수천 명의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는 정당한 임금을 원한다. 우리는 존중받고 싶다. 제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구호 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곧 제 걸음을 멈추게 만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공장 입구를 가득 메운 인파가 각양각색의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일부는 밝은 색깔의 비닐 매트 위에 모여 앉아 물병과 비스킷을 나눠 먹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줄을 서서 깃발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뭉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이제 한 달에 300달러로는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시위 지도자 라제쉬가 설명해줬어요. 그는 40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격의 남자였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식비, 집세, 아이들 학비까지 전부 다요. 우리는 월 430달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3년에 걸쳐서요. 그게 그렇게 큰 요구인가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들은 임금 외에도 다른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긴 근무 시간 동안 쉴 수 있는 휴게 시간도 늘려주고 제대로 된 구내식당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은 대부분 바닥에 앉아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라제쉬가 저를 한 무리의 노동자들 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었고 낡은 사리를 엮어 만든 임시 천막 아래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인 프리아가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세탁기를 만들고 있어요. 매일 세탁조를 조립하죠. 그런데 저희 집에는 그 세탁기를 살 돈도 없어요. 월급이 나오면 2주일 만에 다 써버리거든요. 집세랑 식비 그리고 아이들 교재비로요. 우리 뒤로 보이는 공장은 정말 거대했어요. 세탁기, 냉장고, TV 같은 온갖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었죠. 매일 10,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어요. 처음에 삼성은 이 시위를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그게 몇 주로 이어지자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됐어요. 주문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공장 앞에 나타났어요. 회사의 변호사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죠. 노동자들 사이를 걸으며 그들의 결의가 느껴졌어요. 그들은 화가 나거나 폭력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지쳐 있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끊임없이 버텨야 하는데 지친 거였죠. 긴 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에 지쳤고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기계 취급을 당하는데 지친 거였어요. 이것 좀 보세요. 다른 한 노동자가 자기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어요. 휴게실 사진이었는데 바닥이 콘크리트로 된 좁고 더운 방이었어요.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6시간 동안 서서 일한 후에 쉬고 싶겠어요? 해가 머리 위로 점점 더 올라가면서 시위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가족들도 함께 왔더라고요.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놀고 부모들은 모여 앉아 더 나은 임금과 근무 조건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단순히 한 공장이나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다른 대기업들도 여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도 인도에 생산 공장을 세울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만약 삼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기업들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요? 그날의 취재를 마무리할 때쯤 쿠마르라는 젊은 노동자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저희가 터무니없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요구인가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택시를 타고 시위 현장을 떠나는 동안에도 그들의 구호 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수천 명의 결연한 얼굴들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변화에 대한 절실한 외침이었고 누군가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했어요. 협상가로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겪어봤지만 인도에서 마주한 상황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미국이든 동남아 어디서든 제가 익숙했던 규칙들이 있었는데 여기선 전혀 달랐어요. 첸나이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공장 정문 앞에 서서 아침 더위 속에 모여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물결치듯 오르내리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구호를 외쳤죠. 따뜻한 바람 속에 붉은 깃발들이 나부꼈어요. 몇몇 노동자들은 담요 위에 둘러앉아 뜨거운 차이티를 나눠 마시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줄지어 서서 타밀어와 영어로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정당한 임금을 원한다. 한 팻말에 이렇게 쓰여 있었고,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라. 다른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파업을 주도한 건 인도노동조합 연맹 CITU였어요. 보통의 노동조합이 아니었죠. 회원 수가 인도 전역에 66만 명이 넘는 거의 작은 군대나 다름없는 조직이었어요. 이들은 유력 정치인들과 연결돼 있었고, 전화 한 통이면 일들이 바로바로 움직였어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삼성 경영진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죠. 생산 전면 중단. 가능한 한 빨리 해결 요망. 공장이 문을 닫은 하루하루가 회사에 수백만 달러 손실을 안기고 있었어요. 그때 제 현지 조수프리아가 서류철을 들고 제 옆에 나타났어요. 썰노조 대표들이 회의 준비가 됐다고 해요. 하지만 많이 화가 난 상태예요. 삼성에서 파업 전에 3달 동안 그들의 편지를 무시했다고 불만이 많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바로 맸어요. 삼성 쪽 팀은 어때요? 회의실에서 대기 중이에요. 변호사들도 데려왔어요. 이런 변호사라니. 변호사들이 끼면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공장 부지를 지나 회의실로 걸어갔어요. 텅 빈 조립 라인들은 어딘가 쓸쓸하고 낯설어 보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곳이 수천 대의 세탁기와 TV를 생산하는 활기로 가득 찼을 텐데, 지금은 오직 밖에서 들려오는 시위 구호의 메아리만 울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마치 압력솥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한쪽에는 흰 셔츠에 도티를 입은 5명의 노조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쪽에는 어두운 정장을 입은 삼성 경영진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가동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 때문에 방 안이 더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데이비스 씨, 노조 대표인 쿠마르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이들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첸나이 같은 도시에서 한 달에 300달러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삼성 측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어요. 그들의 수석 협상가 박 씨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모든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금은 이 지역 기준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대화는 아무런 진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마치 같은 선로를 달리는 두 기차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것 같았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노조 대표 중 한 명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전화를 끊은 뒤 쿠마르 씨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죠. 그러자 쿠마르 씨가 벌떡 일어섰어요. 정문 쪽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몇 노동자들이 공장 담을 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폭력 사태로 번질 수도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지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만약 폭력이 시작되면 해결책을 찾는 게 10배는 더 어려워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일단 휴식을 갖죠. 15분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쿠마르 씨, 밖에 계신 분들 좀 진정시켜 주시겠어요? 박 씨, 잠시 따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회의실을 나가자 저는 창문 너머로 바깥 군중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공장 부지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우리가 빨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어두워진 뒤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난 20년간의 경험으로 이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몇 시간이 이 교착 상태를 끝낼지 아니면 삼성의 인도 내 미래를 끝낼지를 좌우할 거예요. 이 문화적 차이, 경제적 압박, 그리고 인간적인 요구들이 얽힌 미로 속에서 제가 길을 찾아내야만 했죠.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계산에 매달렸어요. 임금을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예산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버스를 더 늘리면 근로자들이 덜 피곤하게 출근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죠. 휴게실을 개선하면 근로자들이 더 만족하면서 실수를 덜 할 거예요. 호텔방에서 서류와 빈 커피잔에 둘러싸여 있던 어느 늦은 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임금 인상을 생산 목표에 연동시키면 어떨까? 근로자들이 회사의 성공에 기여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마치 공장의 성공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처럼요. 저는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개선 계획도 짰어요.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 103대 추가, 제대로 된 좌석과 시설을 갖춘 휴게실 3곳 신설, 긴급 상황에서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특별 기금 마련, 연간 휴가 5일 추가, 다음 달부터 식비 지원금 인상.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아이디어들을 양측에 발표했어요. 설명하는 동안 방 안공기는 팽팽했어요. 제가 각 항목을 설명할 때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몇몇은 찡그렸지만 모두가 경청하고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작은 될 수 있어요. 조금씩 이 공장을 모두에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어쩌면 정말로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늦게 호텔방에 앉아 종이 더미와 빈 커피잔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첸나이의 도시 불빛이 반짝였고 저는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고민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고 있었거든요.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책상 위에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펼쳤어요. 한쪽에는 제가 찍은 휴게실 사진이 있었는데 작은 방에 딱딱한 벤치들만 있고 환기도 잘 안 되는 모습이었죠. 다른 한쪽에는 삼성의 재정 보고서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놓여 있었어요. 가운데엔 제가 생각해둔 해결책들을 적어둔 메모장이 있었고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떠다녔어요. 월 300달러로는 노동자들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제가 직접 시장 가격도 보고 계산을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곧바로 월급을 430달러로 올리는 건 삼성이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했어요.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늦은 밤에도 도로에는 차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퇴근하는 듯한 노동자 몇 명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곤해 보이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낮에 한 노동자가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우린 가족 같은 사이예요. 그냥 우리 가족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급하게 책상으로 돌아가 메모를 시작했어요. 큰 폭으로 월급을 한 번에 올리는 대신 6개월마다 조금씩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노동자들은 급여가 꾸준히 나아지는 걸 체감할 수 있고 삼성도 예산을 맞춰가며 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노동자들과 대화하면서 사소하지만 쉽게 고칠 수 있는 불만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휴게실은 너무 덥고 버스 노선은 한정적이고 구내식당 음식은 점심때가 되면 항상 식어버린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해결책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저는 새 종이를 꺼내서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1. 즉시 개선할 부분, 선풍기와 편안한 의자를 갖춘 더 나은 휴게실. 2. 교통편, 더 많은 노선을 다니는 에어컨 버스 추가. 3. 식사, 따뜻한 식사와 더 나은 식사 지원비. 4. 안전, 더 나은 교육과 장비 제공. 5. 가족 지원, 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을 위한 지원. 각 항목 옆에 비용도 대략 계산해 봤어요. 예를 들어 휴게실에 선풍기와 편안한 가구를 추가하는 건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노동자들에게 큰 호감을 줄 수 있죠. 반면 버스 노선을 늘리는 건 비용이 좀 더 들겠지만 노동자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저는 파텔 씨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만 동네를 지나는 유일한 버스를 탈 수 있다고 했었죠. 데이비스 씨,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왕복 4시간을 버스에서 보내요. 그 시간에 제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버스 노선을 늘리면 파텔 씨 같은 노동자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다시 숫자를 맞춰봤어요. 급여 인상을 공장 성과에 연동시키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장이 잘 운영될 때 노동자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삼성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아이디어를 추가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동자들에게 자동으로 급여 인상을 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삼성에게도 숙련된 인력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해가 떠오를 때쯤 저는 계획을 완성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공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노동자들은 원하는 만큼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결국 인상을 받을 거고 근무 환경은 즉시 개선될 거예요. 삼성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양쪽에 제 계획을 발표할 준비를 하면서 긴장되지만 희망도 느꼈어요. 호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바로 매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잊지 마.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노동자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삼성이 성공하도록 돕는 거지. 서류를 챙겨 방을 나섰어요. 아침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고 벌써 공기가 따뜻해졌어요. 오늘은 삼성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사업을 하려는 모든 국제 기업들에게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제 계획이 양측의 갈등을 협력으로 바꾸는 다리가 되어주길 바랐어요. 협상이 시작된 지 15일째 되는 날, 저는 큰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테이블 주위에는 피곤한 얼굴들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한쪽에는 삼성 임원들이, 다른 한쪽에는 노조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공기 중에 먼지들이 반짝였고 모두가 제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주간의 협상 끝에 이제 중요한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말하자 통역사는 제 말을 타미러로 조심스레 옮겼어요. 양측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최종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손이 약간 떨렸는데 두려워서가 아니라 며칠 동안 잠을 거의 못 자서 그런 거였어요. 합의서가 모두에게 공정한지 확인하려고 지난 3일간 하나하나 검토했거든요. 합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삼성은 즉시 임금을 15% 인상하고 2년 동안 추가로 10%를 더 올릴 것. 식비는 하루 50루피에서 75루피로 인상될 것. 회사는 편안한 의자와 깨끗한 식수를 갖춘 새로운 휴게실을 지을 것.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103대의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를 새로 운행할 것. 만약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면 가족에게 1년치 급여와 보험금이 지급될 것. 직원들은 매년 휴가를 2일 더 받을 수 있을 것. 먼저 공장장인 박 부장님이 펜을 들었어요. 그의 눈에서 안도감이 보였죠. 파업으로 회사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애플과 구글 같은 다른 대기업들이 이번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때 노조 대표인 쿠마르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죠. 그는 주위에 있는 노조 대표들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원했던 모든 걸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영어로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이번 합의는 좋은 출발입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이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합의가 미칠 영향을 생각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는 젊은 엄마, 뜨거운 태양 아래서 더 이상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나이 든 직원,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가족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밖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쿠마르 씨가 밖으로 나가 손을 들어 승리의 표시를 하자 환호성이 창문을 흔들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위층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제 일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다음 일주일 동안 새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을 도왔어요. 직원들이 새 휴게실로 짐을 옮길 때 그들의 얼굴에 비친 자부심을 볼 수 있었죠. 새 에어컨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직원들이 미래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젊은 직원들 중에는 더 많은 변화를 더 빨리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부 관리자들은 추가 비용에 대해 걱정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합의가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프리아라는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가장 열성적인 시위자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의 10대 딸이 통역해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소중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택시를 타고 공장을 지나갈 때 근무 교대를 하는 직원들이 보였어요.
시위용 피켓은 사라지고 다시 일상의 활기찬 모습이 돌아왔더라고요. 그 공장은 전 세계에 팔릴 세탁기와 TV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합의가 인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생각했어요. 만약 대기업과 노동자들이 협력할 방법을 찾는다면 인도가 모두가 기대하는 제조업 강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는 시간과 인내, 그리고 지금처럼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비슷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기업들의 메시지였어요. 이번 삼성 합의가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된 거예요. 이제 다른 기업들도 자신들만의 해법을 찾고 싶어 했어요. 공장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 저는 피곤했지만 희망이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여러 직장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이번 도전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동시에 중요한 것도 깨달았죠.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을 때 아무리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